어느 날 갑자기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에서, 골목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영철을 잡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험난했죠. 그렇지만 긴 악몽이 끝난 뒤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사 방식이 바뀌었고 안전 시스템이 새로 생겨났어요. 오늘은 그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새벽이 되면 연락이 끊기는 여성이 생겼어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장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걱정됐으니까요. 그들은 밤새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출금부, 통화 기록, 거래처 명단까지 전부 꺼내서 확인했죠. 손가락으로 한 줄씩 따라가며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계속 같았어요. 5843이라는 숫자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죠. 10번, 20번 나오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단서만 찾으려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고 반복되는 패턴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줄 때가 많아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이나 경험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기록을 펼쳐놓고 숫자와 패턴을 먼저 찾기 시작했죠. 예전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누구랑 마지막으로 연락했냐, 어디서 봤냐, 이런 질문들요. 증언에 의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먼저 데이터를 쫙 펼쳐놓습니다. 통화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모아서 시간 순으로 배열하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패턴, 겹치는 장소, 공통으로 나타나는 번호들을 연결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증거들이 모나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직감은 그 다음입니다. 데이터가 방향을 알려주면 그때 사람이 움직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서 수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유영철은 약속 장소를 절대 고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신촌에서 만나자고 했다가 갑자기 홍대로 바꾸고 또 다른 골목으로 옮기곤 했죠.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모으려던 계획은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법을 우리는 말로 끌고 다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대화보다 위치가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를 가장 먼저 물어보죠. 좌표를 확인하는 즉시 근처 경찰서에 바로 연락합니다. 해당 지역 순찰차가 현장 주변으로 이동하고 주요 도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현장에서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위치를 고정시키고 사람을 배치하고 동선을 통제하는 게 기본 매뉴얼이 됐어요. 유영철을 조사실로 데려왔을 때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더니 입으로 가져갔어요. 증거를 삼키려는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모두가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본 수사관들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뒤로 프로토콜이 바뀌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오자마자 입, 손, 주머니를 즉시 통제해요. 가져온 물건은 바로 투명 봉투에 넣어서 봉인합니다. 질문과 대답은 모두 녹음으로 남기면 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지켜야 할 건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증거라는 사실을 배웠죠. 유영철의 지갑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고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퍼 손잡이를 자세히 보니 작은 장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찌처럼 생긴 작은 골이었어요. 반짝이는 비지가 몇 개 달린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시장에서 산 거. 별거 아니라는 투였죠. 하지만 그 작은 고리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물건에서 떼어낸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유영철이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손에 잡힌 거예요. 말로는 부인할 수 있어도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작은 장신구들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리본 조각, 헤어핀, 열쇠고리, 파우치 장식 같은 것들이요. 발견되는 즉시 피해자 소지품 목록과 대조하죠. 우리는 이런 걸 피해자성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작지만
보이지 않던 범죄를 드러내는 힘이 있어요. 작은 것을 크게 는 눈이 생긴 셈입니다. 유영철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경찰증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든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서 프린트했죠. 그 시절엔 경찰입니다 한마디면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었으니까요. 그 신뢰의 빈틈을 악용한 거였어요. 피해자들은 경찰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협조하려고 문을 열어줬고 차에 탔고 결국 위험한 상황에 빠졌죠. 선의가 무기가 된 겁니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공권력을 사칭한 범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진짜 경찰도 의심받게 되고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신분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특수 잉크로 인쇄되고 자외선을 쬐면 숨겨진 패턴이 나타나요. 현장에서는 코드로 검증합니다. 신분증 번호를 본부에 전송하면 즉시 확인이 되죠. 말로만 믿지 않고 기술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검증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기죠. 이걸 배우는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유영철은 항상 뒷모습만 보였어요.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돌렸죠. 마치 카메라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대의 카메라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정면 한 컷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으니까요. 각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시야가 겹치게 달아요. 골목 입구와 출구, 그리고 중간 지점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 대가 뒷모습을 잡으면 다른 대가 옆모습을 잡고 또 다른 대가 정면을 포착하죠. 여러 화면을 시간순으로 이어붙이면 완전한 동선이 그려집니다. 발자국이 점이 되고 점들이 선이 되고 선들이 길이 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씨줄과 날줄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유영철은 피해자를 자기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밖은 번화가였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밝은 가로등 아래 식당과 카페가 즐비했죠.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현관문 하나만 통과하면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집 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안전장치로서의 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많은 집에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안에서도 열쇠로 열어야 하는 시스템이요. 공동 현관은 출입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문은 단순한 철판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장치가 됐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유영철은 이번엔 조사 중간에 1시간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쳐 보였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인 거였지만요. 수사의 흐름을 끊고 싶었던 겁니다. 긴장감을 식히고 기억을 정리하고 변명을 만들어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1시간 동안 진술의 앞뒤가 맞춰지고 증거가 희미해지고 진실이 멀어집니다. 공백은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요. 이제는 조사관이 교대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이어가죠. 녹음은 계속되고 메모는 끊기지 않습니다. 의도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수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하는 거니까요. 리듬을 잃지 않으면 진실이 다시 손에 잡힙니다. 유영철은 또 더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모르던 장소까지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산속, 강가, 폐 건물 등 여러 곳을 언급했죠. 거짓이 많아질수록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고 왜곡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현장 검증을 나가면 3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GPS로 정확한 좌표를 찍고 손으로 약도를, 그리고 영상으로 전체를 기록하죠. 어느 하나만 믿지 않습니다. 좌표가 약도를 확인하고 영상이 좌표를 뒷받침하고 약도가 영상의 디테일을 보완해요.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3개의 다리로 선 탁자처럼 균형을 잡습니다. 호송 중에 유영철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몸을 떨고 거품을 물고 간질 발작처럼 보이는 증세를 보였어요. 호송 경찰들은 당황했죠.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려고요.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영철은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연기였던 겁니다. 선의가 구멍이 된 거예요.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날 배웠어요. 그 뒤로 원칙이 생겼습니다. 의료와 제압을 분리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이 판단하고 이동과 제압은 별도 인력이 맡습니다. 서로 도와주되 서로 감시합니다. 선의는 지키면서도 절차는 더 단단하게 묶는 거죠. 안전과 인권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유영철은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큰 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출구가 여러 개 있는 환승역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모두 모이는 허브였죠. 그곳은 길이 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한 번 놓치면 전국이 됩니다. 5분 안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10분이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허브를 통과한 사람을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경로,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초반에 허브부터 잠깁니다. 주요 역, 터미널, 환승센터에 먼저 인력을 배치하죠. 동시에 외곽 고리도 닫습니다. 가운데를 막고 바깥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틀어막는 거예요. 길을 닫아야 사람이 보입니다. 법정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유영철이 갑자기 난간을 뛰어넘어 법관석으로 돌진한 거예요. 방청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죠. 속기사는 책상 아래로 숨었고 변호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혼란은 시작됐어요. 재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만큼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깨진 거죠. 법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법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피고인, 방청객, 재판부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서로 교차하지 않게 문과 통로를 나눴습니다. 제압 인력을 항상 배치합니다. 증거물 진열 위치도 표준화했어요. 재판은 쇼가 아니라 절차라는 걸 건물 구조에 새긴 겁니다. 구치소에서 유영철은 밤마다 소리쳤습니다. 나 사이코야. 너희 같은 거 하나 죽여도 똑같아. 협박이었죠. 말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시도였어요. 다른 수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교도관들도 긴장했어요. 말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말로는 못 이깁니다.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이제는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인물은 전수 점검하고 관찰창 확인을 루틴으로 돌려요. 규칙을 풀어주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지표로만 결정합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숫자로 기록하죠. 말이 아무리 세도 지표가 조용히 이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판단하니까 공정해요. 이게 모두를 위한 안전입니다. 유영철은 밤마다 환영을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귀신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죠. 동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정과 특혜는 다른 겁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규칙을 바꾸는 건 별개예요. 상담과 치료는 꾸준히 제공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기록으로 남기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우의 변화, 즉 문을 열거나 규칙을 풀어주는 결정은 행동 지표로만 판단해요. 마음은 공감하되 제도는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피해자도, 교도관도, 다른 수용자도, 사회도요. 이게 우리가 배운 균형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큰 변화들도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정식 직업이 됐고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빠르게 연결됩니다. 과거 사건과 비교해서 용의자를 좁히는 속도가 빨라졌죠. CCTV는 이제 서로 겹치게 설치됩니다. 사각지대가 73%나 줄었어요. 어두운 골목에는 LED 가로등이 들어서서 밤에도 밝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도 생겼어요. 심리치료, 법률 지원, 경제적 도움이 제도로 묶였습니다. 신고 앱이 만들어져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됐죠. 골든타임을 붙잡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 수용자를 철저히 관리해요. 학교와 지역 상담망은 이상 신호를 더 일찍 발견하려 애씁니다. 우리는 그날 배웠습니다. 범죄자의 입을 믿지 말고 우리의 절차를 믿어야 한다는 걸요. 절차는 느려 보여도 가장 멀리 갑니다. 오늘도 그 절차가 다음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가족의 평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고 계속 지켜가야 할 약속이죠.